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 이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윤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또다시 번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배 타고 피해볼까라고 돼 있는데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타국에서 최첨단 배를 살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서 그쪽이 대안이 될까라는 취지의 이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요. 먼저 관세 얘기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설마 여기서 또 바뀔까 했는데 또 바뀌더라고요. 145%. 그리고 또 시장은 이 부분에 덤덤해지지를 않고 급변동하는 흐름. 여기다가 국채, 유가까지 같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김윤 전문가님은 뭐라고 답해 주실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관세 무대응하자. 네. 이럴 줄 몰랐냐. 알았는데 그렇죠. 뭐 신경 쓰지 말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루가 또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또 바뀌셨는지 네. 정말 이러다가 1000%까지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25에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145가 됐어요. 그 관세의 마법이라는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지금 관세. 저도 관세의 마법인 것 같습니다. 125%. 다음 주에는 200% 돼 있지 않을까요? 단지 저는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분명히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데 좀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심리 전략이고 중국은 물러서기가 쉽지 않았죠.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로 체면까지 깎아먹는. 그래서 강대강 기로로 갈 수밖에 없고 주변국 국가들은 더 부추기는 모양새죠. 자, 너네가 싸워. 우리는 어부지리를 약간 취할게.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한시름 돌렸는데 어찌됐건 중국에서도 들어오는 그 미국을 보게 되면 중국산 수입 물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관해서. 어제 이 용어에 관해서도 좀 혼동이 있었어요. 칩스를 이제 칩스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모양새도 있었는데 타겟팅을 한 걸 좀 보니까 일단 뭐 저는 다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만은 그 첨단 산업 제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AI 이야기도 있었고요. 전기차에 대한 압박도 좀 있었고 철강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관세가 어제 뭐 급등으로 한 이틀 전에 올라갔다가 전에 뭐 키 맞추기 한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이 125에서 145로 숫자가 변경됐지만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단지 이제 업사이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크죠. 뭐 일반적인 평균 그 모습에서는 2, 3% 움직이던 주식들이 지금은 뭐 막 10%, 7%, 5% 이렇게 움직이니까 등락 과정이 좀 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확실한 건 한시름 돌렸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 관해서는 오늘도 뭐 키 맞추기가 전일도 중론 쪽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겠지만 오히려 나쁘지 않은 측면이고 단지 중국과 이렇게 계속 싸우면 인플레 지금 어제 CPI가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또 CPI가 쉽게 묻히는 경우도 쉽지 않은데 뭐 IB 투자 몇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참 관세가 없었다면 오늘 환호할 수 있는 날이었다. 뭐 이런 코멘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계속 둔화돼 가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정적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박상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채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 금리 상승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음봉이 좀 떠서 그런지 이 중간에 이제 실질금리 명목금리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변동폭이 좀 확보되었다. 이런 측면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어제 금 가격이죠.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올랐어요. 금 가격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중국하고 이제 유치뽕짝으로 뭐 145%, 200%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도가 또 올라가는 쪽. 그리고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연준의 기조를 보게 되면 저는 FOMC 의사록 공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아, 그 부분이 좀 묻혔네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제 FOMC 의사록 공개를 보게 되면 대놓고 대중공개 자료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충되는 효과에 서 있다.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물가를 관세 정책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표현이었고요. 진퇴양난이다. 약간 책임을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떠넘기는. 지금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 쪽에만 있었으면 어제 발표됐던 FOMC 의사록 공개가 3월까지 않습니까? 거기에 완전히 실었어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봤겠죠? 그러면서 뭐 전일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금리 고점 인식,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구나. 올해 2번 인하하고 싶고 급하구나. 요즘 미국 경기 이야기하면 전부 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고점과 인하 기조 유지로 금값이 어제 좀 랠리로 갔다 보여지고 금 가격 잠깐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안전자산 선호도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에 대한 측면에서 보시자면 어제 금 가격의 모습인데 3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 같거든요. 네. 사실상 이것도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3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더니 3거래일 연속 올랐거든요. 지금 이것도 좀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의 등록 과정의 변동폭이 크구나. 그런데 달러는 약세 기조로 가고 있으니 금으로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루두루 좀 봐주셨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의사록이 갖고 있는 의미, 금값까지 살펴봤는데 김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핵심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미증시의 변동성의 원인이 관세인가에 대해서는 뭐 한 30% 정도 맞고 70% 정도는 틀리다라고 봅니다. 뭐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관세가 문제일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세는 과정일 뿐이고 이 관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을 감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앞서 계속 리포트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경기 둔화는 거의 확실한데 경기 침체,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강성 발언이라든지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이제 김민 전문가 얘기하신 것처럼 연준의 카드가 별로 없다면 이건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장기 침체로 가는 거면 큰 충격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올 한 해 정도, 하반기 정도까지 가는 침체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관세를 올려서 경기 침체로 가면 물가는 급하게 떨어집니다. 금리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발언도 계속 뭐 증시 떨어졌어? 나 몰랐는데? 이런 식의 반응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포커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관세 포커싱이 돼 있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 자체가 계속 증시를 이렇게 급등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결자해지는 누구냐? 결국 또 정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FOMC 쪽에서 또 확실한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만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 뭐 시각이 바뀐다든지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 조절,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답을 모르는 만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뭐 원래도 예상했었지만 올 한해 계속 내내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관세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게 아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좀 전에 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요즘에 정말 오락가락하죠. 뭐 4.5까지 갔다가 4.2까지 빠졌다가 재차 또 간밤에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원인이라든지 여러 루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일본이 판다, 중국이 판다, 그리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시가 아무리 움직여도
반응이 없다가 국채 움직이니까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던데 이 부분도 김민우 전문가님 간략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정책으로 봤을 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두 개가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은 재정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백악관에서 하는 정책의 일환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통화 정책 이야기를 결국은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뭐 우리 김종인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준이 뭐 카드가 없다 이 말도 맞고 지금 약간 고뇌스럽다 이 말도 맞죠. 어찌됐건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우리 박성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은 명목금리거든요. 그 10년물 국채 쉽게 말해서 명목금리랑 동일 선상에 놓고 보셔도 됩니다. 이 명목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실질 금리가 나오는 쪽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각각 다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찌됐건 경기 침체까지 흘러가지는 않았고 관세가 단기 충격파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 관세로 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사실은 소비가 더 침체되면서 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 단기 충격파를 인위적으로 이제 불러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둔화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부인데 여기서 사실 연준의 카드가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연준이 그 계획한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관세를 전일 FOMC에 나온 이야기도 좀 보게 되면 연준 위원들이 중국 관세를 이렇게 때려놨는데 과연 지금 3월 CPI에 이것이 반영됐느냐. 전혀 반영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강대강 기로가 길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의 민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감도가 올라가는데 연준의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먼저 만세를 좀 부를 것이냐. 트럼프가 만세를 먼저 부를 것이냐. 우리는 누가 됐던 간에 먼저 만세를 불러주면 저희는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만세라는 것이 관세 정책을 좀 선회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 이 관세 정책을 중국과 강대강 기로로 감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어떤 시장의 투심이나 방향성을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동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면 시장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해지고 금리들도 조금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될 터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의 강성 발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요. 단지 중요한 건 어제부터 조금 기조가 다른 게 뭐 어제 CNN도 봤고 뭐 블룸버그도 봤고 CNBC도 봤지만 트럼프의 어조가 약간 협상을 열어놓는 듯한 네, 그런 그 기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협상하자. 우리 뭐 이렇게 계속 유치하게 갈 이유가 있겠어? 뭔가 좋은 사람이다. 네,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조만간에 협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먼저 한 것으로 보면 스스로의 내심에서는 자 관세 맞대응 이제 그만해. 나도 조금 모양새가 좀 필요하잖아. 이런 제스처가 조금 시장에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면 오늘 내려오면서 이 생각도 했습니다. 관세 유예를 90일 해줬는데 어제 이렇게 급등 랠리로 갔거든요. 중국과와 미국과의 이 관세 부분이 사실상 좀 완화된다면 시장에 어떠한 내용으로 연출이 될 것이냐. 이건 급등으로 갈 수밖에 없죠. 중국과의 이렇게 강대강 기로로 크게 뭔가 연출을 해놨는데 자 일부 완화 내지는 전격 협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에 민감할 것이냐 호재에 민감할 것이냐. 중국과의 강대강 기로에서도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악재에는 무덤덤해지고 있는데 이런 전격 협상이나 완화는 호재에 더 민감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저는 공이 뭐 통화 정책이 됐던 재정 정책이 됐던 관세 정책이 됐던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그리고 또 이 연준의 이야기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 30분 연준화처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길게 이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 내막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 연준화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이 쉽이냐 칩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다라고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최첨단 배를 타국에서 살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조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이사님이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칩 둘 다 필요할 겁니다. 뭐 둘 다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데 당장 뭐 급한 것. 지금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전력만 비교하면 중국과 미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이 단언코 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 기술 쪽에서도 소위 이제 차세대 기술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영국도 그랬지만 그 패권을 이어받은 미국에 있어서도 핵심 포인트는 해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패권의 중심이었고 그게 이제 전 세계 경찰국을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제국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갔지만 미국은 제국이 아니라 경찰국으로 남는 것으로 이 해군력을 운영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해군력이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다니는 배도 수리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원래 미 해군의 전체 배가 한 55% 정도는 항상 전 세계를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부품 수급도 안 되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생산력 자체가 올라온 중국은 뭐 해군을 포함한 다양한 배들을 엄청나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선봉량 자체가 중국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이 아직까지 자기네 지역을 넘어서 뭐 태평양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해군력, 막강한 이 군사력은 아직은 미국의 우위라고 하더라도 이 해군력 자체에서 뭔가 균형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미군의 해군 백서를 보더라도 2030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 계획, 그 다음에 증선 계획을 내고 있는데 만들 수나 있나? 그 기준에 있는 것들 지금 수리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30년까지 저 많은 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외부적으로 누군가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정해져 있죠.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뭐 중국이랑 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거기서 이제 한국을 선택한 거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도주였고 주도주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업이 2000년대 초반에 초강세를 보였던 것 중국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때 한 10배 간 거죠. 조선주가. 그런데 이제 30년 교체 주기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 그때 빅시세가 난 건데 현재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리한 박스권 적자를 보였던 건 중국이 몇 개의 업종에서 쫓아오면서 조선업도 결국 누른 건데 이걸 지금 미국이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중국 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중국 해운사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거 하나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미 해군이라고 하는 중국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은 한국에게 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MRO라고 하는 시장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하나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탱커, 벌커를 포함한 일정 부분의 배에 대해서도 중국 배는 아예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접근에 의하면 우리가 중국에게 침해받았던 탱커, 벌커, 일부 대형 상선들까지도 우리가 되찾아오거나 일부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이고 거기다 이제 에너지까지 있으니까 비싼 가격에만 사지 않는다면 뭐 조선주는 조정 시에는 계속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 종목은 저는 뭐 여전히 하나오션보다는 HD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둘 중에서도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삼성중공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MRO 쪽뿐만 아니라 이제 탱커, 벌커까지 우리 조선 섹터 전반으로 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토픽도 명확하게 삼성중공업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뭐 조선 기자재 쪽도 동일한 의견이시죠, 이사님? 네,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갖다 쓰는 걸 일단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저도 뭐 엔진 쪽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HD 현대마린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그런 조선 기자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뭐 단조 기업들, 그 다음에 피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부터 조선까지 굉장히 넓은 분야에 이제 종목이 얽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 관세로 압박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레버리지로 쓰고 있는 게 미국 가스 수입할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 가스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그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다 파이프로 나르고 있기 때문에 LNG로 나를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시설 만들 때 누가 만들까? 삼성중공업과 우리나라 단조기업들과 관광기업들과 이런 쪽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수출할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살펴봐야 되고, 그 과거 러시아 밀어내면서 미국 거 받으려고 이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뭐 LNG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직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LNG와 관련된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부유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투자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 전문가는 어제도 그랬고 근래 뭐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 분석을 다 하긴 했는데 저는 뭐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이사님과 같은 의견인데 뭐 전일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점 상단에 있는 쪽들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제 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분류는 해드렸는데 오늘 이사님이 좀 딥한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네이비폴스 스트럭처에서 만든 해군 함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고서가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지금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제 뭐 해군 쪽에서 첨단 산업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제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수리 부분 이야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제 보통 2025년부터 약 30년간의 이제 뭐 유인함정, 무인함정 515대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뭐 건조하고 만들겠다라는 취지였고 수리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 그때 당시에 뭐 LNG 선박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좀 벗어나서 트럼프의 수혜는 뭐 하나오션 정도 그리고 HJ중공업 최근에 나온 이야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공이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 조정이 깊이 나왔을 때 조금 반등폭도 크더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첫 번째와 지금 미국이 이렇게 탈중국화를 선언하면서 선박들을 많이 진짜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진짜 LNG 쪽으로 전이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은 트럼프가 쏘아 올린 MRO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다 같이 좀 흘러갔고 실질적인 수혜는 가장 지금 그래도 근접한 매출액의 전체에 크지도 않지만 하나오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HJ중공업 정도. 현대중공업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이 없어요. 그냥 MOU 정도일 뿐이고. 그런데 다른 조선 섹터들도 뭐 좋다 하면서 막 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 선박 구매 의향의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 것이며 어떤 기업이 또 수혜를 볼 것이며 여기에 관해서는 약간 좀 저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 현재 이 분기만 본다면 비수기 구간이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올해 제가 봤을 땐 선박 발주량을 보게 되면 올해도 100%를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MRO 부분 말고 하나오션 말고 뭐 현대중공업이나 HJ중공업 말고 정말로 LNG 아까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살짝 뭐 물음표를 갖고 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우리 김종혜 선생님과 동일합니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뭐 엄마가 줬느냐 아빠가 줬느냐 이거는 뭐 차지하고 단지 저는 투자 관점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뭐 조선 기자재를 크게 공략해 본 적도 없고 뭐 관심이 있었던 게 뭐 동성화인텍 정도 그리고 뭐 하나엔진, 마린솔루션 뭐 이 정도 현대임스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넓혀보면 이제 관광 이음새,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여기까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 정도에 관심은 두고 있는데 그렇게 막 투자를 올해 진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뭐 가격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뭐 12,000원에서 13,000원 밴드 사이에 온다면 한 번 정도 매매 진입해봐야 되겠다라는 뭐 뜻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조선 섹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멘트까지 이슈에서 다뤄봤고요. 다음 리포트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리포트 IBK 투자증권이네요. 위기는 통화정책의 긴장과 국내 신용 위험이 가세할 때 따라온다. 키움증권입니다. 증권 섹터 리포트. 컨센 부합, 이게 어떤 컨센에 부합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관세 우려 무풍지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 종목 리포트입니다.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일단 증권업은 실적이 컨센에 부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별 관세에 의해서 종목이 실적이 얼마나 내려갈 건가를 가지고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8조 8천억 정도의 관세로 인한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세 효과가 업종별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증권업은 이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을까? 있죠. 미국 증시의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증권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핵심 포인트는 미증시 쪽에 매매가 되고 늘면서 이쪽은 그래도 수수료를 사람들이 비교적 비싸도 내니까 물론 후발주자들은 뭐 수수료 제로로 막 들어오긴 하는데 이미 선발주자로 가고 있는 업체들은 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의 거래는 줄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리테일 쪽의 확대, 관련된 상품의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에 기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키움증권이 낸 자료긴 하지만 키움증권이 뭐 최근 여러 가지 이슈사 그런지 자기들은 쭉 빼고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예상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뭐 대신증권 같은 종목군들은 꽤 높은 배당 뭐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를 고려해서 증권업종에 대해서 뭐 관세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업종, 그게 이제 우리가 조선방산을 꼽고 있지만 뭐 증권업도 보자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이 제목만으로 보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투자 의견 중립 유지했고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면서 계속 이제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 이번 분기는 소폭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장도 조금 하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인터넷 업종의 카카오, 네이버와 동일한 결론인데요. 그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긍정적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종목이 글로벌 피어, 글로벌 페이 그룹과의 전체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적절한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의 반등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투자 의견도 여전히 좀 중립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정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위기는 통화 정책의 긴장과 국내 신용 위험이 가세할 때 온다. 그래서 지금 위기라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세 때문에 증시의 급등락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 현상이고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로 가느냐의 문제일 텐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정말로 뭔가 과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대외 변수보다는 내부적인 신용 리스크 같은 것들이 증가했을 때가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 환율, 관세 이런 대외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대외적인 요인이 내부적인 요인까지 확산되면서 나타났을 때가 가장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벌어지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기준으로 우리도 국채를 200조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연말에 있을 중요한 수급이 하나가 빠졌어요. 별로 뭐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원래 한 70조 정도 국채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봤고 그걸 기초로 해서 20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을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뭐 일본이 반대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어쨌든 국채지수 편입이 내년으로 미뤄졌으면 70조 원 정도의 국채 수급 요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예정대로 200조 국채를 다 발행하게 됐을 때 그걸 누가 사게 될까? 만약에 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부러 뭐 금융권에게 떠넘긴다면
그 떠넘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변동성이 또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용 리스크가 또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우리가 폭넓혀서 볼 필요가 있겠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제가 부과한 것입니다. 리포트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자체에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내부적인 신용 리스크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요인은 아직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니고 불안 요인이 정말 확대된 것도 아닌데, 약간 이게 뒷머리가 조금 찜찜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기업들 형태에서의 대출 행태나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을 봤을 때 최근에 대기업이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야 원래 어려워지면 중소상공인들이나 이거 올라오는 건데, 지금은 대기업도 뭔가 위험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한번 우리가 좀 고려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은 리스크가 정말 높아진 그런 정점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불안 요소 몇 개가 보인다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포트 봤습니다. 빅데이터 넘어가 보시죠. 김민수 전문가의 빅데이터. 오늘의 이 빅데이터는요, 바로 정책과 정치,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와 쉽 대한 연결고리. 앞서 이슈의 연장선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앵커님처럼 관세 왜 무대응하느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뭐 답변 차원도 맞고요. 오늘 리포트를 또 이사님이 하필 통화정책을 또 골라오셨거든요. 연결고리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이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관세보다는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관세 무대응을 하는 것도 그 본질적 차원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세와 제조 이전의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 정책에 관해서 지금 공이 서두르고 있고, 뭐 지금 거의 내로남불 정책이거든요. 자, 자고 일어나면 200이야.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또 대통령,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미국의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사실 굉장히 감정의 논리인 것 같은데,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단지 이거는 확실하죠. 제가 관세에 무대응해가는 이유는 결국에 본질론적으로 종착지, 트럼프가 원하는 종착지는 미국이 그 제조업 물류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틀림없고, 이제 그 종착지를 보면서 뭔가 경제나 주식이 운영이 될 것이냐, 그 단기적인 충격파가 있는 과정을 볼 것이냐,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로 좀 갈릴 것 같고, 지금 딱 때마침 전일 여러분들 해운 인프라 강화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지금까지는 해운 인프라 강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 함정 수리 부분에 관한 트럼프가 쏘아 올린 공 MRO 정도였었지. 그러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불면서 조선주들이 좀 훈풍을 받았던 부분이고, 물론 실적도 우상향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해운 인프라의 강화가 무엇이냐면, 저는 미국 내 생산기지 확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생산기지 확장을 도대체 왜 하느냐? 아까 뭐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해국력 증강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제조 수출 독립을 좀 꿈꾸고 있다. 제조 수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도를 해가는 것 같고, 미국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을 뭐 자주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네, 거의 3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제조업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해운 인프라 강화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운 인프라 강화 부분을 밝혔는데, 정말로 중국을 탈중국화하고 MRO 말고 우리 국내 선박들 많이 발주해주고 사줄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조선에 관한 단점도 오늘 그 좀 대안의 연결고리라고 했으니까 적어왔습니다. 어제 뭐 칩 아니고 쉽이다. 이 대안 발언 향후 이제 조선 오늘 물류 테마가 단기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치가 가리키는 게 미국에서 LNG 선박 발주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쪽은 거의 카타르 쪽이나 이런 쪽이지, 미국에서, 자, 우리 미국에서 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에 LNG 선박 발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에 문건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바가 극히 없고요. 근데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면 조선사에서 카타르 발주할 때마다 뉴스 언론 기사 뿌리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 정말 발주 들어온 걸 굳이 감출 이유가 있을까요? 세세하게 숫자까지 적어서 밝힐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안 발언이 조선물류의 단기 테마 급등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과도한 해석이 근무라는 게 정말 연결고리가 있느냐. 차라리 카타르 선박 몇 주 더 발주됐다, LNG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실제 연동 관계를 따져봐야 할 때 오늘 제목이 트럼프 리스크와 조선이죠. 10대안 연결고리니까 따져봐야 할 때 미국에서 국내 몇 개의 선박을 구매하는지는 실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한테 구매 안 하고 중국이랑 협상하면서, 중국이 세계 점유율 조선은 1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술력은 한국이 최고지만 MS에 관해서 1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과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협상해놓고 중국 선박 사버리면 어떡하죠? 이것도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트럼프는 그러고도 나물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국내 선박이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탈 배는 이렇게 질문지를 아침에 피디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테마를 옮겨 타되 이 변동성 방어 전략을 조선도 이제는 강화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올라가는 어떤 LNG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른데 원래 기존에 있던 부분인데 이제 미국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모멘텀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트럼프 리스크와 10대안 연결고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이 지금까지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하나오션이 1등이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었고, H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실제 미국 MRO 부분의 어떤 수주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휘황찬란하게 올라갔고. 그럼 다른 데는 뭐냐?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다. 우리 LNG 선박 발주 잘 받았다. 실적이 우상향돼 좀 올라왔다. 근데 오늘 이제 딱 그 모멘텀이 하나 더 얹혀질 것 같거든요. 오늘 트럼프의 뉘앙스를 보면 MRO 플러스 탈중국화 선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내 선박이 수혜를 받을 것에 대한 것은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까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책. 지금 물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물가는 내려가도 정치와 정책이 불확실하면 나중에 실체가 밝혀졌을 때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선이 지금 위치단에서는 투자 관점보다는 정말 미국의 MRO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위치단에서는 신중하게. 차라리 LNG 단에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의 실체가 좀 더 있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 단으로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에 너무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어느 정도 또 이 조선을 또 다른 시각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럴 때 또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제우스 이번 주 화요일에 추천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2,500원에 사서 13,200원 목표가인데 도달을 하면서 지금 8% 하이싱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목표가 14,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